한국 기업 하나 때문에 미국 주정부가 공항을 짓는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제너럴 모터스에서 엔지니어로 일한 저로선 자존심이 상할 만큼 황당한 일이었죠. 조지아주에 공장을 짓겠다는 것도 모자라 공항까지 만들어준다고요? 하지만 직접 그 공장을 본 순간 제 모든 편견이 무너졌습니다. 기술의 수준, 사람을 생각하는 철학, 그리고 조용한 자신감까지. 그건 단순한 제조 공장이 아니라 미래 그 자체였어요. 이 이야기는 한 미국 엔지니어가 한국 기업을 마주하고 어떻게 마음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 기업이 한 나라의 신뢰를 얻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대한민국의 숨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앤서니 밀러입니다. 62살, 제너럴 모터스에서 30년간 엔지니어로 일하다 은퇴한 지 이제 3년이 됐죠. 한국과는 특별한 인연이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저 싸구려 차라는 인식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11월 어느 오후, 평소처럼 현관 앞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을 위해 전용 공항 건설 추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뭐라고?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어요. 공항을 새로 짓는다고. 그것도 한국 기업 하나 때문에. 30년간 자동차 업계에서 일해봤지만 한 기업 때문에 공항을 새로 짓는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말도 안 돼.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의 빅3라 불리는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도 그런 대우를 받은 적은 없었는데 말이에요. 90년대 초반만 해도 현대차는 미국에서 품질 문제로 리콜 소식이 자주 들려오던 회사였는데 그런 회사 때문에 공항을 짓는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녁 시간, 오랜 친구인 톰 하워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톰도 저처럼 제너럴 모터스에서 일하다 은퇴한 동료예요. 앤서니, 신문 봤어? 조지아주에서 한국 애들 때문에 공항 짓는다는 거 말이야. 나도 봤어. 황당하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그러게 말이야. 현대차가 뭐 그렇게 대단한 회사라고. 우리가 일할 때만 해도 품질 문제가 심각했는데. 톰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언론에 과장된 표현일까? 아니면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아무리 그래도 조지아주 지사가 직접 발표했다던데 설마 진짜겠어? 클릭수 늘리려고 제목만 자극적으로 뽑은 거 아닐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계속 그 기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더 컸죠. 제너럴 모터스에서 30년간 일하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전통을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기업이 그런 대우를 받는다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는 거였죠. 어차피 은퇴 후 시간은 충분했고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까지는 차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으니까요. 여보, 나 좀 다녀올게. 아내 로즈에게 말했더니 어디 가냐고 묻더군요.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좀 보러 가려고. 갑자기 왜? 그런 데에 관심도 없었으면서. 그냥 궁금해서. 신문에서 공항 짓는다고 하던데 정말 그럴까 싶어서. 로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딱히 말리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은퇴 후 취미 삼아 이것저것 구경 다니는 걸 이해해 주거든요. 차를 몰고 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 기업이 그렇게 대단해졌을까? 아니면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과장된 걸까? 30년 전 현대차의 모습을 기억하는 저로서는 선뜻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대단한 변화가 있었다면 같은 업계 사람으로서 그걸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비록 경쟁사였지만 기술자로서의 순수한 호기심이 있었죠.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차를 몰고 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특별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바로 세계 자동차 산업을 이끈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 이 세 회사가 바로 미국 자동차 산업의 빅3였죠.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세계 최고였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미국 차가 최고라는 인식이 강했죠. 특히 80년대와 90년대. 우리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엔진 기술, 디자인, 안전성 모든 면에서 세계를 리드했거든요. 유럽 차들도 우리를 벤치마킹했고 일본 차들은 아직 품질 면에서 한참 뒤처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차라니.
90년대 초반만 해도 현대차는 미국에서 정말 이미지가 좋지 않았어요. 물론 가격은 쌌지만 품질은 의심스러웠죠. 동료들 사이에서도 현대차는 3년 쓰면 고장나는 차라는 농담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현대차 타는 사람은 돈이 없거나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야. 당시 제 동료 스티브 존슨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좀 오만했지만 그때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 차가 최고고 나머지는 모두 아류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일본 차들이 품질 면에서 급격히 성장했고 독일 차들도 프리미엄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죠. 반면 우리 미국 차들은 조금씩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너럴 모터스가 파산 보호를 신청해야 했으니까요. 평생 일한 회사가 망할 뻔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일어섰지. 정부 지원을 받아 회사를 재건했고 저도 그 과정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예전 같은 자신감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내가 은퇴하길 잘했지. 조지아주로 가는 길에 저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니 자율주행이니 하면서 급변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를 따라가기보다는 적당한 때 물러난 게 현명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테슬라 같은 회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새로운 기술은 인정하지만 전통 있는 우리 회사들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죠. 현대차가 아무리 성장했다고 해도 우리 제너럴 모터스와 비교하면 아직 한참 멀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현대차 공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기업의 한계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공항을 새로 짓는다는 건 분명 과장된 표현이거나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로 표지판에 현대차 메타플랜트라는 글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메타플랜트라는 이름도 좀 거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케팅용 포장이 아닐까 의심스러웠죠. 이런 식으로 이름만 거창하게 짓는 것도 요즘 유행인가?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놓고 실제로는 별거 없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30년간 자동차 공장을 봐온 제 경험으로는 한국 기업의 실력이 금방 드러날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공장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로 자체가 너무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주변 건물들도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거든요. 마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아, 그래도 투자는 많이 했나 보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좋아도 진짜 중요한 건 기술력이니까요. 곧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이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현대차 메타플랜트가 시야에 들어온 순간 저는 차를 천천히 세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세울 수밖에 없었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건 공장이 아니야.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온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30년간 자동차 공장을 봐왔지만 이런 규모는 처음이었어요. 마치 하나의 도시를 보는 것 같았죠. 부지 면적만 해도 센트럴파크의 3배가 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건물들의 배치, 도로의 설계, 심지어 조경까지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죠. 저는 차에서 내려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디트로이트 공장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우리 공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었지만 동시에 낡고 어두운 면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저는 공장 입구 근처에서 작업복을 입고 있던 한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이가 30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은퇴한 자동차 엔지니어인데 이 공장을 구경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견학이 가능한가요?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견학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보안상 문제도 있고요. 젊은 직원은 정중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밖에서라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같은 업계 사람으로서 정말 궁금하거든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저쪽 전망대로 가보세요. 거기서 공장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어요. 전망대에 올라간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공장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는데 그 광경이 너무나 압도적이었거든요. 이건 제가 알던 제조업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조립 라인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며 뻗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수많은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봇들의 움직임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정확하고 우아하고 효율적이었죠. 이게 진짜 스마트 팩토리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물론 제너럴 모터스에서도 자동화 설비를 많이 도입했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여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인공지능 기반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생산 라인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불량품이 나오면 즉시 감지해서 라인을 멈추는 시스템이었죠. 우리가 아직도 사람 눈으로 검사하고 있을 때 여기선 이미 이런 걸 하고 있었구나. 저는 제너럴 모터스에서의 마지막 몇 년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기존 시설과의 호환성 문제, 비용 문제 등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대차는 아예 처음부터 새로 지으면서 최첨단 기술을 모두 집약한 거였죠.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모두 활기차 보였어요. 전통적인 공장의 단조로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마치 첨단 기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여긴 사람을 위한 공장이야.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 공장이라고 하면 효율성을 위해 사람이 기계에 맞춰야 한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기계와 사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작업 환경도 놀라웠습니다. 공장 내부가 너무 깨끗하고 밝았어요. 일반적인 공장의 어둡고 답답한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죠. 심지어 공장 곳곳에 현대적인 휴게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전망대에서 1시간 넘게 공장을 바라본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광경으로 가득했어요.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현대차 공장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그 압도적인 자동화 시스템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도어 장착부터 최종 품질 검사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자동화되어 있었거든요. 제너럴 모터스에서 일할 때를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2010년대 초반부터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논의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시설을 조금씩 개선하는 수준에 머물렀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 엄두도 내지 못했죠. 우리는 아직도 회의 중인데 쟤네는 이미 만들고 있구나.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모든 걸 너무 신중하게 검토하고 위원회를 만들고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정작 실행은 늦어지는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자유주행 로봇들이었습니다. 200대가 넘는 로봇들이 공장 내부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부품을 운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충돌하지도 않고 사람과도 완벽하게 협업하고 있었죠. 이게 진짜 스마트 팩토리지. 제너럴 모터스에서도 자동화 로봇을 많이 사용했지만 대부분 고정된 위치에서 반복 작업을 하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현대차의 로봇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현대차 메타플랜트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찾을수록 더 놀라웠어요. 이 공장이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미래 제조업의 표준을 제시하는 곳이었던 거죠. 특히 품질 관리 시스템이 대단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해서 불량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불량품이 나오기 전에 미리 감지해서 라인을 조정하는 거죠. 우리는 불량품이 나온 다음에 원인을 찾느라 바빴는데 제너럴 모터스에서의 마지막 몇 년이 떠올랐습니다. 품질 문제가 생기면 원인 분석에 며칠씩 걸리고 대책 마련에 또 몇 주가 걸리곤 했거든요. 하지만 현대차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기술이 현대차 자체 개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외국 기술을 도입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직접 개발한 기술들이었어요. 심지어 일부 기술은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라고 하더군요. 이거 정말 한국 기업이 만든 게 맞나? 저는 아직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현대차는 미국에서 그저 저가 브랜드였거든요. 품질보다는 가격으로 승부하는 회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기술력에서도 우리를 앞서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생산성 지표였습니다. 현대차 메타플랜트의 시간당 생산량이 제너럴 모터스의 최신 공장보다도 높았어요. 그것도 품질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간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혁신은 처음 봤거든요. 단순히 기술이 좋은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디지털 트윈 기술이었습니다. 실제 공장과 똑같은 가상 공장을 컴퓨터 안에 만들어서 모든 변경 사항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거였어요. 새로운 모델을 생산할 때도 가상 공장에서 먼저 테스트해보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실제 라인에 적용하는 거죠. 우리는 실제 라인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웠는데
제너럴 모터스에서는 새 모델 출시 때마다 초기 몇 개월간은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하나씩 해결해가면서 안정화시키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현대차는 그런 시행착오 없이 처음부터 완벽한 품질로 생산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문득 제 동료들이 생각났습니다. 특히 아직도 제너럴 모터스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요. 그들이 이 광경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저처럼 충격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저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을 과소평가했던 게 우리의 실수였어요. 그들이 단순히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혁신을 이끌고 있었던 거죠. 특히 현대차의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장 하나하나에도 그런 철학이 반영되어 있는 거였고요.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때구나.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최고라는 믿음,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웠습니다. 현대차가 이룬 성과는 정말 대단한 거였거든요. 단순히 한국 기업이라서가 아니라 같은 업계 사람으로서 순수하게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대차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던 중 갑자기 2021년 2월에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교통사고 말이에요. 당시 그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큰 뉴스였죠. 세계 최고의 골퍼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탔던 차가 현대 GV80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냥 운이 좋았다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한국 차라서 안전하다는 건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땐 정말 몰랐구나. 저는 당시 사고 영상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차가 도로를 벗어나 언덕을 굴러 떨어지면서 여러 번 뒤집혔는데도 운전석 부분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더군요. 만약 다른 차였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특히 놀라웠던 건 사고 직후 현대차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 자동차 회사라면 이런 사고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했을 텐데 현대차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언론에서 GV80의 안전성을 부각시키는 기사들이 나왔지만 현대차는 공식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사고를 마케팅 소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죠. 이런 기업 철학은 처음 봐.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에서 일할 때를 생각해보니 이런 절호의 마케팅 기회를 놓칠 회사는 없었거든요. 당연히 광고에 활용하고 안전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벌였을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는 달랐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다쳤는데 그걸 마케팅에 이용하는 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이익보다 원칙을 택한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미국 소비자들이 현대차의 이런 자세에 감동받았고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가 더 좋아졌거든요. 억지로 마케팅하지 않았는데도 결과적으로는 더 큰 마케팅 효과를 얻은 셈이었죠. 이게 진짜 브랜드 철학이구나. 저는 현대차의 다른 사례들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칙이 타이거 우즈 사건에만 국한된 게 아니더군요. 현대차는 항상 이런 식으로 행동해왔어요. 예를 들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차 차량들이 구조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도 그걸 홍보에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차량을 지원하고 기술진을 파견했죠. 이런 회사가 성공하는 게 당연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기술력만 좋은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관 자체가 다른 거였어요.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특히 GV80의 안전성 자체도 대단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청에서 실시한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거였어요. 우리 제너럴 모터스 차들도 이 정도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안전은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한국 기업이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거니까요. 그것도 단순히 테스트 점수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 사고에서도 그 성능이 입증된 거였고요. 더욱이 놀라웠던 건 GV80이 럭셔리 SUV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 현대차는 저가 시장에서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독일차, 미국차와 당당히 경쟁하고 있었어요. 정말 완전히 달라졌구나. 저는 현대차의 변화 과정을 추적해봤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품질 개선에 투자했고 디자인과 기술력을 동시에 향상시켜왔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브랜드 철학을 확고히 정립한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현대차의 장기적 관점이었습니다. 단기 이익을 위해 타협하지 않고 항상 원칙을 지키면서 꾸준히 성장해온 거죠. 타이거 우즈 사건도 그런 철학의 연장선이었던 거고요.
이런 기업이라면 정말 존경할 만하지. 저는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차가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발전한 게 아니라 기업 문화와 가치관 면에서도 성숙해졌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현대차가 조지아주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단순히 투자 규모가 크거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이구나. 말없는 자신감이 가장 무서운 법이지. 타이거 우주 사건을 통해 저는 현대차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술력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런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가능했던 거죠. 타이거 우주 사건을 계기로 현대차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저는 다시 한번 현대차 메타플랜트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견학을 신청했어요. 현대차 측에서도 은퇴한 제너럴 모터스 엔지니어라는 제 경력을 고려해서 특별히 허가해 주더군요. 견학 당일 저를 안내해 준 건 데이비드 김이라는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보이는 그는 유창한 영어로 공장의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앤서니 씨, 저희 공장의 핵심 철학은 사람 중심 제조업입니다. 데이비드 김의 첫마디가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보통 공장 견학에서는 생산성이나 효율성부터 이야기하는데 현대차는 사람을 먼저 언급했거든요. 사람 중심이라고 하시면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기계와 사람이 협력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자동화의 목적도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에서 자동화를 도입할 때는 항상 인력 감축이 주목적이었거든요. 비용 절감을 위해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공장 내부를 둘러보면서 데이비드 김의 설명을 듣다 보니 정말 그 철학이 곳곳에 스며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로봇들이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담당하고 사람들은 품질 관리나 공정 개선 같은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일하는 분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제가 물어보니 데이비드 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부분 만족도가 높아요. 단순 반복 작업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표정이 밝았어요. 전통적인 공장의 지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마치 첨단기술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새로운 기술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단순히 기존 업무를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었죠. 저희는 직원들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생각해요. 데이비드 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에서는 직원들을 항상 비용으로 인식했거든요.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인력을 줄이는 게 일반적이었죠. 한국의 기업 문화가 원래 이런가요? 한국에서는 정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죠. 물론 현대적으로 발전한 형태지만 그 근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저는 문득 제너럴 모터스에서의 마지막 몇 년이 떠올랐습니다. 동료들 간의 경쟁이 치열했고 서로를 견제하는 분위기가 강했거든요. 팀워크보다는 개인의 성과가 더 중요시되었죠. 하지만 현대차는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있었어요. 부서 간 벽도 낮고 정보 공유도 활발했죠. 이런 분위기에서 일한다면 정말 즐거울 것 같았습니다. 메타플랜트라는 이름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메타는 넘어서다는 의미죠. 기존의 제조업을 넘어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어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의 모든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이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공장 한쪽에는 자율주행 기술 연구소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전기차 배터리 개발센터가 있었어요. 심지어 드론이나 로봇 기술까지 연구하고 있었죠. 저희는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서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업체가 되려고 해요. 데이비드 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현대차의 비전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차를 잘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였어요. 견학을 마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이건 단순히 한국 기업이 성장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철학과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였죠.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때구나.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이끌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배울 때가 된 거죠. 특히 현대차 같은 기업에서는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겸손함이었습니다. 분명히 대단한 성과를 이뤘는데도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하려는 자세를 보였거든요.
이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가능했던 거겠죠. 나도 이제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겠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62살의 나이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으니까요. 현대차 공장 견학을 마치고 며칠 후 조지아주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직접 나서서 현대차 전용 공항 건설을 공식 발표한 거였어요. 저는 그 발표를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입니다. 캠프 주지사의 첫 마디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보통 기업 투자 발표라고 하면 경제적 효과 정도만 언급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거든요. 현대차 메타플랜트를 위한 전용 공항을 건설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항이 아닙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발표회장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치면서도 믿기 어려웠어요. 정말 한 기업을 위해 공항을 새로 짓는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구나. 더 놀라운 건 그 이유였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단순히 경제적 효과 때문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현대차가 보여준 기업 철학과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현대차는 단순히 공장을 짓고 떠나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려는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저는 주지사의 말을 들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정치인이 한 기업에 대해 이렇게까지 극찬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분명히 현대차가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줬을 거예요. 발표 후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현대차의 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일자리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내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이제 멀리 나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주민의 말에 저는 뭉클했습니다. 현대차가 단순히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현대차의 지역 투자 계획이었습니다.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교육센터, 연구소, 문화시설까지 함께 만들겠다고 했어요. 마치 하나의 도시를 새로 만드는 것 같았죠. 이건 단순한 공장 건설이 아니야. 한 나라가 움직인 거야. 저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조지아주 정부가 법까지 바꿔가면서 현대차를 유치한 거였거든요. 외국 기업 하나를 위해 이 정도까지 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더욱이 놀라운 건 다른 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현대차 유치에 실패한 여러 주에서 부러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심지어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현대차의 성공을 주목하고 있었죠. 이런 대우는 제너럴 모터스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는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새 공장을 지을 때도 물론 지역 정부의 지원은 있었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현대차는 정말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현대차가 단순히 투자 규모가 크다거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신뢰성과 장기적 비전 때문이었죠. 특히 현대차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보여준 모습이 큰 인상을 남겼다고 하더군요. 다른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거나 연기할 때 현대차는 오히려 계획을 앞당겨서 추진했거든요.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나오는 법이지. 현대차는 팬데믹 기간에도 약속을 지켰어요. 예정된 투자를 그대로 실행했고 지역사회 지원도 계속했죠. 이런 모습이 조지아주 정부와 주민들에게 깊은 신뢰를 줬던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의 미래 계획도 대단했습니다. 단순히 내연기관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까지 모든 미래 모빌리티를 아우르는 계획이었어요. 이거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거구나. 저는 현대차의 장기적 비전에 감탄했습니다.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였어요. 이런 기업이라면 정말 믿고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공항 건설 발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한 여행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현대차는 단순히 성공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기업이었어요. 기술력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철학과 가치관이었죠. 이제 정말 인정해야겠다. 저는 마음속으로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우리를 넘어섰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단순히 기술적으로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존경스러웠거든요. 현대차가 이룬 성과는 정말 대단한 거였고 같은 업계 사람으로서 순수하게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젠가 한국 땅을 밟아보고 싶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차 본사가 있는 한국에 가서 그들의 정신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어떤 문화와 철학이 이런 기업을 만들어냈는지 궁금했거든요. 사람을 위한 공장,
미래를 준비하는 시스템, 말 없는 자신감. 이제는 제가 한국을 직접 찾아가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죠.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신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